안녕하세요. 가족의 비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 한 여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시댁 전체를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건넨 전화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동생 준호의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장미, 그리고 은은한 조명으로 눈부셨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진한 향수 냄새를 기억한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이게 바로 부잣집 사모님 향이라며 유독 좋아하시던 달콤하다 못해 머리가 아플 지경인 그 냄새를 나는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고 샴페인을 따랐다. 시댁을 대신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 혼자서 100가지 일도 다 해낸다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흠이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미소를 삼켰다. 더 이상 손님도 그렇다고 완전한 가족도 아닌 사람의 미소였다. 피로연이 끝나고 배경음악이 잔잔한 연주곡으로 바뀌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내가 테이블 위에 떨어진 꽃잎을 줍고 있을 때 김 여사가 나를 불렀다. 소연아, 이리 와보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친정아버지 전화다. 예단으로 해온 돈 다시 돌려달라시네. 어서 받아봐.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밀자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신랑 신부가 된 준호와 그의 아내는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가 이 시간에요? 그래. 받아서 내 친정이 뭐라고 하는지 똑똑히 들어봐. 김 여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머릿속에는 그저 전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했던 말만 맴돌았다. 그들이 비열하게 나온다면 그냥 스피커폰을 켜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그럼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받을까요? 내 마음대로 해라. 난 꿀릴 거 없다. 우리 집안은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으니까. 나는 테이블 중앙에 놓여있던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버튼을 눌렀다. 삑 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제가 시킨 대로 똑같이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박소연, 그 콘이 제 분수를 알고 싹싹 빌죠. 그래, 내가 내 장인인 척 전화해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걔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구는지 볼 수 있겠지. 순간 누군가 망치로 내리친 듯 분위기가 박살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연회장은 숟가락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춘 채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 민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김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가 지금 이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게냐? 제가 망신시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똑똑히 들으라고 하셔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켠 것뿐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몇몇 친척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신부가 된 동서는 얼굴이 빨개져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빠, 제발, 하객들 보잖아. 준호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형수님, 제발 제 결혼식 좀 망치지 마세요.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돌아섰다.
준호 씨의 좋은 날이라고요. 내게는 그럴 권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망친 사람이 정말 나라고 확신해요. 김 여사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의자에 쓰러졌다. 어머, 어지러워.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나를 쏘아봤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방금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였지?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말했다. 너, 당장 나가거라.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도 아니다. 난 이렇게 무례한 사람과는 같이 못 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내 구두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등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결혼식 축가와 뒤섞여서 나는 호텔 로비의 눈부신 조명을 지나 곧장 문으로 향했다. 차가운 빛이 내 어깨를 비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은색 강철에 비친 내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결심과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옛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 때 차창 위로 빗방울이 토독거리며 떨어졌다.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기억의 박자처럼 느껴졌다. 내가 시집 오던 날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다. 김 여사는 그때 내 손을 잡으며 근엄하지만 다정해 보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한 가지만 기억하렴.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어른들 말씀에 토달지 마라. 나는 그것이 진심 어린 조언이라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3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명령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첫 달,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아침을 차리고 바닥을 닦았다. 그동안 김 여사는 여유롭게 차를 마셨다.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하셨다.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해. 집안일도 못하는 게 없다니까. 하지만 등 뒤에서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하긴 한데 좀 느려. 뭘 해도 어설프고 아직도 친정 아가씨 티를 못 벗었어. 나는 모든 걸 들었지만 웃었다. 민준이 엄마는 원래 말투가 그러시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상처받는 건 안 보여? 보이지. 하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조금만 참아.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나는 그 말을 3년 내내 들었다. 어느 날 점심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오래된 그릇에 이가 나가게 했다. 김 여사는 달려와 내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내 체면이 깎인 건 누가 보상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주는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픈 뺨을 어루만지며 웃으며 물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릇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제가 10개라도 사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분수를 알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윽박질렀다. 민준이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속삭였다. 여보, 대들지 마. 어머니 화나셔서 그래. 나는 물었다. 내가 맞는 걸 보고도 대들지 말라고. 당신은 어머니 혈압 오르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날 밤 나는 벽을 보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김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저 며느리 제대로 길들였다니까. 민준이 실직했을 때 나는 부모님이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신 예금을 전부 그에게 주었다. 이건 내 몸 하나 지킬 돈이니 꼭 갖고 있어라.
하시던 어머니의 당부가 있었지만 나는 남편과 이 가족을 믿었다. 나는 그 돈으로 집 수리비를 내고 시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고 시동생 준호의 노트북을 사주고 석사 과정 학비를 대주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우리 며느리 효심이 지극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무시당할까봐 돈으로 환심 사려는 거겠지. 나는 그저 민준을 위해 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웃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다. 며칠만 간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이 집 며느리는 어딜 가든 허락받고 가는 거야. 시집 안 간 처녀처럼 마음대로 친정 드나드는 거 아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주는 옆에서 속삭였다. 제발 어머니 화나게 하지 마. 나는 그를 보며 단 한마디 물었다. 당신은 어머니 화나는 게 무서워? 아니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는 게 무서워? 그는 대답 없이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친정의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해봤자 어머니 걱정만 늘릴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준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김 여사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말했다. 막내 아들 결혼식인데 남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소연아, 네가 예단이랑 선물 좀 신경 써주렴. 내가 물었다. 얼마나 준비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남들이 우리 집 흉보지 않을 정도로만. 결국 나는 5천만 원이 든 적금 통장을 해지했다. 민주는 나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고생이 많네. 이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웃었다. 갚을 필요 없어. 다만 오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기억해줘. 준호의 결혼식 날 밤 나는 방에 앉아 복도에서 통화하는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형수가 알아서 할 거야. 걔네 집 돈 많잖아. 나는 숨을 죽였다. 손을 꽉 쥐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돈 좀 더 빼라고 해. 결혼식 끝나도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베개에 눈물을 쏟아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없었고 위임장을 통한 출금, 알림 문자도 와 있지 않았다. 나는 잠들어 있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내 휴대폰을 열자 위임 출금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보였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머리가 윙윙 울렸다. 그를 원망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나 자신을 원망해야 할까?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하늘에는 아직 옅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어젯밤 남은 결혼식 꽃을 치우고 있었다. 국화와 백합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와인 냄새가 뒤섞여 목이 메었다. 3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자문했다. 그 침묵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익숙한 철제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는 늘 그랬듯 강아지 짖는 소리와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소리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왔니? 거실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가 찻잔을 든 채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어머님, 부르셔서 왔어요. 그래, 돈 문제 확실히 해야지. 나는 맞은편 소파 끝에 앉았다. 민주는 내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친정에서 돈 좀 있다고 시댁에 나눌 줄 모르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니. 이 집이 내 개인 금고인 줄 알아? 김 여사가 비아냥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주신 제 돈이에요.
아까운 건 아니지만 왜 제 통장에서 돈이 전부 빠져나갔는지 알고 싶어요. 민준이 피식 웃었다. 내가 잠깐 빌린 거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빌렸다고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도 없이, 심지어 위임 출금까지 신청해서 전부 가져간 걸 빌렸다고 할 수 있어요? 김 여사가 바늘처럼 뾰족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내 아들이 그런 건 다 제 동생 챙기려고 그런 거다. 준호가 장가 가는데 형수가 보태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토를 달아. 시댁에 종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해. 어머님께는 당연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니에요. 나는 대꾸했다. 그 돈 한 푼 한 푼이 저희 부모님의 피땀입니다. 제가 남편을 믿고 통장을 맡긴 거지. 누구에게 자선하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김 여사가 찻잔을 세게 내려놓자 찬물이 튀었다.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내가 어른한테 말대꾸하라고 가르치진 않았다. 이 집은 내 공치사를 들을 만큼 가난하지 않아. 공치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 돈을 왜 마음대로 가져갔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 작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말 좀 가려서 해. 꼭 빚 독촉하는 사람처럼. 나도 네 남편이고 부부 돈은 공동재산이야.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럼 돈 뺄 때 왜 공동으로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여사가 민준을 향해 턱을 까딱였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런 애 데려오면 집안 시끄러워진다고. 서울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진다니까.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따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제가 몰랐다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진 셈 치셨을 거 아니에요?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디서 큰 소리야? 여긴 우리 집이지 내 집이 아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긴 제 남편이 사는 곳이고 제 돈을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전 그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확실히? 시아버지가 나지막이 소리쳤다. 가족끼리 꼭 빚쟁이처럼 따져야겠냐? 김 여사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너한테 살 집 주고 네 남편 먹여 살렸더니 이제 와서 돈 몇 푼 가지고 따지는 거냐? 나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이 집에 너를 들인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알아. 김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새된 소리로 변했다. 민준도 일어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아내랑 얘기할게요.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 간단하게 한마디만 설명해봐.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돈을 뺐어? 어머니가 부탁하셨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준호 결혼식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냥 가족을 돕는다고 생각했어. 돕는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 결혼 자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가는 게 돕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민준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은행거래 내역서예요. 서명, 출금 날짜, 위임장까지 다 있어요. 어머님 한번 보세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김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준을 쳐다봤다. 누가 너더러 이런 서류까지 떼오라고 가르쳤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난 3년간 저는 충분히 침묵했어요. 시아버지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이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거냐? 전 그저 투명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면 제가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그만해. 일 크게 만들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게. 필요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 돈
3년간 며느리 노릇 한 제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 돈에는 누구도 손대지 마세요. 나는 일어나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어머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서류 사본을 변호사님께도 보내드릴게요. 김 여사가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감히. 저는 옳은 일을 할 뿐이에요. 어머님, 진실이라는 게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만 조용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몸을 돌려 나갔다. 등 뒤에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하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밖은 햇살이 눈부실 정도로 강렬했다.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분명하게 울렸다. 이제부터 내 돈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해.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비췄다. 휴대폰에 새 메일 알림이 떴다. 나는 메일을 열었다. 제목은 내부 통화 녹음 파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제가 시킨 대로 똑같이 말씀하셔야 그 건이 제 분수를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끄럽고 잔인하게 흘러나왔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장인인 척 전화해서 예단 돌려달라고 하면 걔 그대로 얼어붙을 거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숨이 가빠왔다. 짧은 침묵 후 찻잔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말 속이기 쉽다니까. 민준이 말을 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돈 얘기만 나오면 꼼짝을 못하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다. 그들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내가 뿌리부터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재생을 멈췄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나는 주소록을 열어 최 변호사님의 이름을 찾았다. 변호사님, 파일 들었어요. 사실이었네요. 최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도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로 예전 계약서 메일에 첨부해서 보냈더군요. 공개하셔야 합니다. 공개요? 그 사람들 앞에서요? 네. 그들이 모욕을 무기로 삼는다면 진실로 맞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은 뜨거웠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차가운 강물처럼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댁으로 갈 테니 변호사님도 와서 도와주세요. 가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와 휴대폰을 챙겨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연아,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지 마라.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마치 족쇄에서 풀려난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 오후 시댁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 여사가 온 가족을 소집한 것이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너도 왔구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잘됐다. 오늘 끝장을 보자. 민주는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딱딱하게 말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시끄러운 걸 원치 않는다. 할 말 있으면 하고 끝내. 나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누가 시끄러운 걸 원치 않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들어봐야겠네요. 김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네가 지금 뭘 하려는 거냐? 결혼식장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려는 것뿐이에요.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스피커폰을 켰다. 민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어머니, 제가 시킨 대로 똑같이 말씀하셔야 그 건이 제 분수를 알아요.
김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어서 녹음 속 그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장인인 척 전화해서 예단 돌려달라고 하면 걔 그대로 얼어붙을 거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시아버지가 찻잔을 세게 내려놓자 찬물이 넘쳤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이게 다 뭐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진실이에요, 아버님. 네, 네가 함정을 판 거냐?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 그냥 다시 들려드렸을 뿐이에요. 민주는 땀을 흘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연아, 제발. 그는 더듬거렸다. 어머니가 그냥 농담하신 거야. 농담이라고요? 내가 물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는 걸 보고 당신은 그걸 농담이라고 해요. 김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네가 감히 시어미를 이렇게 모욕해. 전 누구도 모욕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 모욕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려준 것뿐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흐르는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님이 들어섰다. 짙은 색 셔츠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군요. 저는 박소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 이 녹음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이 파일은 이민준 씨의 기기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총 3분 12초 분량으로 편집된 흔적은 없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당신더러 내 기기에 손대라고 했어? 이민준 씨가 직접 계약서, 이메일에 실수로 첨부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리가 깨지듯 분위기가 산산조각 났다. 김 여사는 의자로 물러나며 숨을 헐떡였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을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소송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진실을 똑똑히 들었으면 했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나중에 대질 신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서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묵했다. 김 여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내 집이라 믿고 며느리 노릇을 하려 애썼던 이 집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결혼사진,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거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때로는 침묵도 죄가 되는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철컥하고 마른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희미한 빛 때문에 시댁 거실은 평소보다 더 좁아 보였다. 김 여사는 구겨진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소파 중앙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석상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주는 구석에 기댄 채 피곤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최 변호사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왔구나. 김 여사가 여전히 위엄을 지키려는 듯 말했다. 잘 됐다. 오늘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네, 똑똑히 들으러 왔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최 변호사님을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네가 변호사까지 집에 끌어들였으니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은 끝이다. 그 말은 마치 준비된 칼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이는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며느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 전 그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내리쳤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말해. 이 집안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최 변호사님이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박소연 씨를 대리하여 이민준 씨와 가족분들이 불법적으로 인출한 재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단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짓눌렸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그냥 집안일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집안일을 돕는다고요. 하지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잊었나 보네요. 내가 말했다. 집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김 여사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며느리라는 애가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너 굶기기라도 했니?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생색은. 깨끗하게 제 예단비를 다 가져가신 걸 돕는 거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널 억지로 시킨 적 없어. 하지만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길 집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는 움찔하며 눈빛이 흔들렸다. 시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됐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저 평온하게 살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천장에 실링팬이 삐걱거리며 돌았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철을 열었다. 목소리가 명료했다.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박소연 씨는 재산과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별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합의서 초안입니다. 김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별거예요. 이혼할지 말지는 사람 마음에 달렸겠죠. 사람 마음?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이 집에서 3년이나 먹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 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3년 동안 제가 이 집을 먹여 살렸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아, 시간을 좀 줘. 내가 고칠게. 누구를 위해서 고치겠다는 건데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천천히 물었다. 그는 침묵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전 충분히 들었으니까. 문이 열리고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사람 마음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사돈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제 의도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저희는 딸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지. 모욕을 참고 살라고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누굴 모욕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무겁게 말했다.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왜 녹음 파일을 듣고 그렇게 떠셨습니까?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최 변호사님이 객관적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우선 양측이 별거 합의서에 서명하시길 제안합니다. 재산과 의무는 추후에 해결하도록 하죠. 시아버지가 민준을 쳐다봤다. 너 서명해. 일 더 커지기 전에. 민준은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서명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그가 서명하자
잉크가 종이에 번졌다. 나는 마음속 자물쇠가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김 여사가 흐느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남들이 우리 집 손가락질할까봐.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어머님,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 척할 때 비웃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제 딸, 이 집에서 키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법은 제 할 일을 할 겁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매캐한 라일락 향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난 3년간 나를 덮고 있던 안개를 걷어내는 것처럼 가벼웠다. 등 뒤의 집은 마치 한 번도 웃음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했다. 그날 밤 이른 시간부터 비가 쏟아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봤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가 떴다. 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비췄다. 낯설고 피곤하며 침묵하는 얼굴.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뒷말을 견뎌야 할까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가자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동정과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다. 소연 씨, 듣자 하니 시댁을 고소했다며.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정말 별일이야.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소문 참 빠르네. 어젯밤 비보다도 빠르잖아. 나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걸음을 옮기자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일을 너무 크게 벌였어. 시댁 체면이 뭐가 되겠어. 여자가 남편을 고소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나는 더 빨리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예전 같았으면 나를 무너뜨렸을 말들이 이제는 귓가에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점심때 전화벨이 울렸다. 김 여사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이제 만족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 보고 비웃게 만들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조용히 있었을 뿐이에요. 조용히. 인터넷에 온통 내 얘기가 깔렸는데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하겠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데는 소질이 없다는 걸.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톤을 낮췄다. 내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저는 어머님을 망신시킬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말할 뿐이죠. 나는 그녀가 말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에는 망신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 두 글자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오후에 나는 민준이 결혼 전에 혼자 살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들었다. 이 선생님 찾으러 오셨수. 어젯밤에 짐 빼서 나갔어요. 며칠 멀리 좀 다녀오겠다면서 열쇠 맡기고 갔는데. 멀리요? 내가 되물었다. 네. 어디 가는지는 말 안 했는데 무척 슬퍼 보이더군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옷에 스치고 시멘트 바닥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생각했다. 슬퍼하면 뭘 할까? 결국 침묵을 선택한 사람인데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렸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쏟아졌다. 쏴아 하는 소리가 마치 수백 개의 손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밥 먹어라. 식겠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떴다. 짠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엄마,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이었다. 넌 강한 아이야. 하지만 강하다는 게 계속 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란다. 남들이 우리를 짓밟을 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게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야. 무서워요. 내가 작게 말했다. 다시 약해질까봐. 아니야. 어머니가 웃었다. 자기 엄마 곁에 서 있는 딸이 약해지는 법은 없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삼키려 애썼지만 목이 메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 변호사님이었다. 일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확인해 보세요. 나는 SNS를 열었다가 심장이 굳는 것 같았다. 수천 번 공유된 익명의 게시물이었다. 재벌가 며느리, 이혼하며 예단비 요구, 변호사까지 대동의 시댁 초토화. 게시물에는 결혼식 때 하얀 부케를 들고 웃고 있는 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댓글에는 돈에 미쳤네. 요즘 여자들 무서워. 시부모도 못 알아보고 같은 악랄한 말들이 줄을 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처음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무거움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려 내 명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최 변호사님이었다. 봤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인터넷에 어떤 반응도 하지 마세요. 지금 출처를 확인 중입니다. 아마 시댁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요. 내가 작게 말했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제 명예를 죽이려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저를 구해야겠네요. 침착하세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이번 파도는 오늘 밤 폭풍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벽을 비췄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슬픈 음악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얼마든지 와봐. 어떤 폭풍우도 결국엔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작은 방 안에는 빗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끝나지 않은 경고처럼 울리는 천둥 소리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변호사님이 비에 젖은 레인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쓰인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저런 여자는 엄마 될 자격도 없다.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돌팔매질과 조롱, 비난이 이어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딸아이 사진에 저속한 문구를 합성해 올리기까지 했다.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런 것도 법에 걸리나요? 최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처벌이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걸 처벌할 법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진실은 가능하죠. 나는 그를 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린 우리가 가진 진실의 몫을 다하죠. 그는 게시물을 하나하나 저장하고 댓글을 캡처했다. 외장 하드에 백업하는 동안 나는 그를 도왔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양철 지붕을 쇠꼬챙이로 찌르는 듯 내렸다. 머릿속에는 모욕적인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아마도 한 개 여러 번 부딪히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고 일어서야 할 필요성만 느끼게 되는 모양이다. 점심때 최 변호사님이 돌아가려 할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 박소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코리아 뉴스 이지연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인데 입장을 밝히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최 변호사님이 들어보라는 듯 고갯짓했다. 저는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기자님. 말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직접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찾아뵈어도 될까요? 생각해 볼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내가 전화를 끊자 최 변호사님이 바로 말했다. 이지연 기자, 저도 압니다. 꽤 공정하게 기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론을 뒤집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헤쳐질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침묵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기자랑 얘기할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 확실하니?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워. 사람들은 여자를 쉽게 믿어주지 않아. 나는 어머니를 보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전 충분히 침묵했어요. 오후에 이지연 기자가 찾아왔다. 생각보다 젊었다. 밝은 얼굴과 정직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저 소연 씨 방식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슬픈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지난 3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 침묵은 죄가 되더군요. 후회하진 않으세요? 후회해요. 하지만 말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후회해요.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말씀 그대로 기사에 싣겠습니다. 네, 그대로 쓰세요. 전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요.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 기자가 물었다. 만약 지금 소연 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당신이 내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나에게 어떻게 여자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이 기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 같네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고 길 위에는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어머니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니? 아직은요, 엄마. 하지만 적어도 숨 쉬는 것 같아요. 저녁에 최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기사가 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굵은 글씨의 헤드라인이 보였다. 상처받은 한 여성의 침묵. 사진에는 희미한 조명 아래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있는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평온한 얼굴이었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마치 누군가 내 안의 마지막 침묵의 껍질을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기사 밑에 댓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 말이 맞아. 누구도 저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여성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보셨죠? 파도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요. 최 변호사님이 희미하게 웃었다. 나머지 싸움에 대한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밖에서는 다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에서 번져나갔다.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어떤 폭풍우든 결국 큰 게 마련이니까요. 최 변호사님의 키보드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수증기를 몰고 와 창문 틈으로 휙 소리를 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다음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몇 개만 보였다. 내가 작게 말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차갑고 규칙적인, 마치 일부러 길게 끄는 듯한 숨소리만 들렸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쉬고 느리게 울려 퍼졌다. 네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나?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전화는 끊겼고 차가운 뚜뚜 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다. 누구니? 모르는 번호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협박만. 차라리 휴대폰을 꺼놓으렴. 인터넷도 보지 말고. 안 돼요. 엄마.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침묵하면 저들은 계속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찾아왔다. 그는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들고 있었다. 통화 기록을 봐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휴대폰을 건네자 그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빠르게 조작했다. 대포폰 번호지만 발신 지역은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겠죠. 소연 씨가 지금 집에 있고 번호도 바꾸지 않은 걸 아는 사람. 전 시댁이요? 확실하진 않지만 최 변호사님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김 여사님이 언론 쪽 사람들과 교류가 있다고 하셨죠. 네, 시어머니 친구분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그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첫 악성 게시물의 IP 추적을 의뢰하기 위해 기술팀에 파일을 보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가에 서서 집 아래 좁은 골목을 내려다봤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치고 심호흡을 했다. 점심때도 최 변호사님은 자리를 지켰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계속 키보드를 쳤다. 뭐 나온 거 있어요? 네. 방금 예비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게시물들은 전부 가상 계정 그룹에서 작성됐어요. 하지만 그중 2개의 글은 서울 외곽의 동일한 IP 주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외곽이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좌표상 김 여사님이 거주하는 지역과 일치합니다. 나는 침묵했다. 마치 누군가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다.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님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니까요. 그가 나를 살피듯 쳐다봤다. 그분을 만나보시겠어요? 네. 하지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듣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나는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뵙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만나서 뭘 하려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냥 그만하면 안 되겠니? 소송 같은 거 그만두고 그러면 모두가 힘들어져. 어머님은 정의가 두려우신가요? 나는 네가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렵다. 어머님이 정의를 두려워하신다는 건 무언가 알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수화기 너머는 침묵에 잠겼다.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이 다시 찾아왔다. 자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데이터표가 나타났다.
이게 첫 게시물의 원본 IP입니다. 김 여사님 댁에 등록된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확실해요? 네, 2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대질 신문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래요. 저는 누구도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그들이 멈추기만 하면 돼요. 그들은 폭로당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다면 빛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두죠.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갑자기 최 변호사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향해 돌아섰다. 집 앞에 누가 왔습니다. 누구요? 아마 기술팀에서 인쇄본을 보낸 것 같군요. 그가 문을 열러 나갔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갈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박소연 씨에게 전해 주십시오. 직접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모릅니다. 남자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스크린샷 사진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위로 불빛이 반사되었다. 민준과 김 여사가 게시물을 조작하고 사람을 고용해 글을 올리며 출처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준이 쓴 글이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누가 진짜로 모욕당하는 건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죠. 최 변호사님이 나를 보며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봉투를 접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멈춰야 할 때가 왔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그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며 거세게 불었다. 문이 리듬에 맞춰 덜컹거렸다. 최 변호사님이 화면 불빛에 비친 얼굴로 밖을 보았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진짜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내가 희미하게 웃었다. 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밖의 바람은 더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와 뒤섞여서 방 안은 희미하게 밝았고 2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렸다. 마치 곧 드러날 진실처럼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갔다. 다음 날 아침, 며칠간의 비 끝에 하늘이 맑게 개었다. 나는 갈색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잠근 뒤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때가 됐어요. 최 변호사님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시댁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차가 김 여사 댁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철제 대문은 여전히 낡은 초록색이었고 안쪽에는 붉은 벽돌이 깔린 마당이 보였다. 나는 수천 번도 더 이 문턱을 넘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로 왔니? 제 것이 아닌 걸 돌려드리러 왔어요.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변호사님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테이블 아래로 던졌다. 내가 이런 걸로 누굴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믿고 안 믿고는 어머님 자유지만 부정하시기 전에 자세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누굴 겁주려는 거야. 난 한가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최 변호사님이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여사님,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사님 댁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게시물이 작성된 IP 주소를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모든 것이 일치하며 검증 가능합니다. 김 여사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누가 우리 집 와이파이를 몰래 썼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은 대문 열어놓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최 변호사님이 대답했다. 하지만 데이터에는 게시물이 작성된 시점에 단 2개의 기기만 접속되어 있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사님 휴대폰과 이민준 씨 컴퓨터요.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었다. 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가 일어섰다. 내가 한 짓 아니야. 알겠어?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오다 나를 보고 굳어버렸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김 여사에게 돌아섰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너는 방에 올라가 있거라. 거기 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글들. 익숙하죠? 민주는 사진을 힐끗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변호사님이 다른 인쇄물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건 이민준 씨 계정에서 전송된 2분의 대화 내용입니다. IP 기록을 통해 확인됐고요.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주는 몸이 굳은 채 어머니를 나를 한번 쳐다봤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제가 뭘 오해했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그 건이 누가 진짜로 모욕당하는 건지 알게 해주겠다고 쓰여 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누가 누굴 모욕했는지 확실히 말해줘야겠네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만해, 소연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난 그냥 남들이 우리 집 비웃을까봐. 누구 때문에 비웃는데요? 어머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제 명예가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방 안은 조용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2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어머니가 시키셨어요. 김 여사가 얼어붙었다. 민준아, 어머니가 소연이한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집을 무시할 거라고 하셨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입 다물어. 더는 못 참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최 변호사님은 침묵한 채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보셨습니까? 진실은 스스로 말합니다. 김 여사는 떨면서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숨이 가빠왔다. 난 그냥 남들이 우리 며느리 버릇없다고 할까봐. 다른 사람의 모욕 위에 세워진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은 제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죠. 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우리 가족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2 사람을 보며 목이 메었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님을 용서하는 건 제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가는 치르셔야 해요. 최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저희는 수사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 여사는 대답 없이 얼굴을 감쌌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다. 나는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한낮의 햇살이 현관을 눈부시게 비췄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이 가볍기도 무겁기도 했다. 최 변호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대문에 다다랐을 때 그가 작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마 오늘이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날일 거예요. 등 뒤에서 김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집 앞 가로수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섞여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사과처럼 희미하게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사이버 범죄 수사팀을 찾았다. 거리는 붐볐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경찰서 문이 열리자 아침 커피 냄새와 타일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뒤섞였다. 최 변호사님이 멈춰서서 나를 향해 돌아봤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죠. 사무실은 밝고 깨끗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젊고 다부진 체격의 경찰관이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담당 수사관 김혜일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최 변호사님이 가방을 열어 갈색 서류 봉투와 서류 뭉치를 꺼냈다. IP 접속 기록, 스크린샷, 통신사 확인서 등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김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나는 글자와 숫자로 가득 찬 흰 종이들을 보았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다. 김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고소인 본인이시죠? 네. 그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맞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확인란에 서명하고 진술서를 내 앞으로 밀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내 귀에는 마침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낮고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쪽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데이터 백업 사본을 제공하겠습니다. 원본 시간과 주소는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 수사관이 말했다. 서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낮의 햇살이 계단 위로 쏟아졌다. 나는 내 구두 소리가 작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지만 단단했다. 마치 정의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최 변호사님이 작게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집에 첫 벽돌을 쌓은 기분이에요. 휴대폰이 울렸다. 코리아 뉴스 이지연 기자라는 이름이 떴다. 소연 씨,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소연 씨 기사가 온갖 곳에 공유되고 있어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어요. 사람들이 마침내 용감하게 일어선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나는 웃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지연 씨.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소연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연 씨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써주세요. 다만 누구도 미화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요. 네, 약속할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최 변호사님이 나를 보며 웃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셨군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의를 믿는 것. 그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노란 잎 몇 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넌 충분히 침묵했다고 말씀하시던 그 아침을. 아마도 그때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을 것이다.
오후에 최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멀리 가서 통화하고 돌아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님과 이민준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려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저에게 증거가 있고 제 자신이 있어요. 그는 침묵했다. 우리는 경찰서 앞 작은 카페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 옆 테이블에 두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저 박소연 씨 정말 안 됐어.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욕먹고도 저렇게 일어서다니.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기사 읽어봤어. 저런 여자가 진짜 존경받아야 해. 나는 길 건너를 바라봤다. 오후의 햇살이 횡단보도 위에 비쳐 마치 정의의 발걸음처럼 반짝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최 변호사님이 문자를 읽고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고소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말했다. 제 목소리도 무게가 있었네요. 물론이죠. 최 변호사님이 대답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면 온 사회가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노을이 지는 거리 끝을 바라봤다. 주황색 빛이 옅은 안개와 어우러져 평화로웠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원망은 없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존중만이 남아 있었다. 정의란 법정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멈추고 피하지 않고 여전히 아프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순간이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꿀색 타일 바닥을 비췄다. 내가 따뜻한 물을 따르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3번. 나는 현관 카메라 화면을 보았다. 김 여사가 서 있었다.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든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네가 날 보고 싶지 않다면 네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떨리며 들려왔다. 나는 잠금 장치를 풀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가 들어서자 햇빛이 쏟아졌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과하러 왔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나는 차를 따라 그녀 앞에 놓았다. 찻잔을 드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계속 생각했어. 그날 내가 침묵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어머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죠. 나는 책망 없이 그저 사실을 상기시키듯 가볍게 대답했다. 침묵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부으셨죠. 남들이 우리 집 비웃을까봐, 친척들 보기 부끄러울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셨지만 저도 가족이라는 사실은 잊으셨어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봤다. 눈가의 주름이 기억보다 더 깊어 보였다.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슬펐어요. 저 대신 체면을 선택하신 게 슬펐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부끄럽다. 하지만 고맙다. 그래도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전 단 한 번도 어머님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김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무서웠다. 하지만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서류 속에 담긴 내 눈빛을 보는 게 무서웠어. 네가 쓴 진술서를 읽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더구나.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랐다. 전 그저 공정함을 원했을 뿐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가족을 망치고 있었어. 그걸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을 용서하는 건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괴로운 법이니까.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토록 거만했던 사람의 울음소리가 마치 수년간의 억압 끝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뜨거웠다. 고맙다, 소연아. 이젠 아무도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여전히 제 어머님이세요. 내가 작게 대답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뿐이죠.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는 놀라 내게 보여주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 애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듣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내가 차를 더 따르자 제스민 향이 마당 가득 퍼졌다. 부드럽고 맑은 향기였다. 그녀는 시아버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했다. 내가 처음 시집왔을 때 내 편을 들어주셨던 일, 그리고 평생 체면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 나는 더 이상 씁쓸함 없이 귀를 기울였다. 침묵 때문에 똑같이 상처받았던 두 여자를 향한 연민만이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줄 줄은 몰랐다. 들을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젖은 눈빛으로 나중에 네가 며느리를 보게 되면 절대 나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 기억할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잊으면 어머님이 절 일깨워 주시겠어요? 그래. 그녀가 작게 웃으며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만졌다. 우리는 함께 침묵했다. 마당에는 햇살이 높이 솟아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벽돌 바닥 위에 반짝이는 빛 반점을 만들었다. 그녀를 대문까지 배웅할 때 그녀가 돌아서서 작게 말했다.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나는 그녀를 보며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우리 두 여자로서 이야기 나눠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흐릿한 눈동자를 비췄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웃었다. 약속은 필요 없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 내려놓아진 그 순간만으로 충분했다. 밖에 평화로운 아침처럼 고요하게 이른 아침 법원 앞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손에 들었다. 최 변호사님이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마치 내가 숨 쉴 시간을 더 주려는 듯이.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엄숙한 쇠 냄새가 났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님이 작게 물었다. 네, 오늘은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큰 문을 통과했다. 스피커에서 재산 횡령 및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나를 향했다. 피고인석에는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김 여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저 그런 끄덕임이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다. 옆에서 최 변호사님이 메모지로 표시해둔 서류철을 꺼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판사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첫 번째 망치 소리가 울렸다. 길었던 여정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판사의 목소리가 고르게 울렸다. 피고인 이민준,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준이 일어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강요당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민준을 보았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연민만이 느껴졌다. 판사는 증거 심리로 넘어갔다. 최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류에 담긴 모든 자료는 녹음 파일,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횡령된 예단비 이체 증거를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 이민준이 결혼 피로연에서 원고를 모욕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친에게 직접 보낸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다. 몇몇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하는 것이 보였다. 최 변호사님이 스피커를 켰다. 차가운 법정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3년 전 내가 들었던 민준과 김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날 내가 장인어른 목소리, 흉내내서 듣기 거북한 말 몇 마디 하면 걔 창피해서 그냥 집에 갈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음성은 너무나도 또렷해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이민준, 녹음 속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행위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는군요. 네, 등 뒤에서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가 일어섰다.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장님,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피고인의 어미입니다. 모든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제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 죄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 아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말을 멈췄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오늘 그녀의 숙인 고개는 그 어떤 판결보다 무거웠다. 판사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원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내가 일어서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저는 그저 진실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최 변호사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합의를 지시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약 20분 후 배심원단이 돌아왔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민준, 재산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미경, 자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작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법원을 나오자 한낮의 햇살이 돌계단 위로 금빛처럼 쏟아졌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박소연 씨, 재판이 끝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나는 카메라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진실하게 사세요. 진실은 화장이 필요 없으니까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는 뒤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조용히. 나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새소리가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한 일상의 소리로 뒤섞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나를 평온하게 만든 것은 판결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마침내 진실과 자유의 길,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이네, 소연아. 조용한 카페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방금 컵에 부딪힌 숟가락처럼 작게 울렸다. 현주는 여전했다. 큰 키, 차분한 미소, 그리고 친숙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눈빛. 현준 선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혼자 앉아 있길래 잘못 봤나 했어. 다행히 너 맞네. 훨씬 강해진 것 빼고는. 나는 약간 어색하게 웃었다. 강해진 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구해주니까. 알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카페 중앙의 유리 드립 서버에서 커피가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옅은 금빛 점들을 만들었다. 잘 지내. 현준이 무언가 깨뜨릴까 조심하듯 부드럽게 물었다. 잘 지내. 아니,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기사 읽었어.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어. 정말 용감했다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정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더라고요. 현주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조용한 눈빛이었다. 널 찾아가고 싶었어.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다시 돌아온 걸 봤을 때 정말 기뻤어. 나는 애써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원망도 증명도 없이. 조용히 지내는 건 좋지만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지는 마. 소연아. 나는 침묵했다. 그 말에 법정에서 나를 보던 김 여사의 부드러운 눈빛과 한때 내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의 말처럼 문을 영원히 닫고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뭐 할 계획이야? 현준이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물었다. 작은 카페를 열까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진심 어린 말을 나눌 수 있는 곳. 좋은 생각이다. 너랑 그런 평화로운 공간이 잘 어울려. 나는 웃었다. 몇 년 전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대학 때도 선배가 저더러 카페 열라고 했잖아요. 응, 네가 갓 볶은 원두 향을 좋아했으니까. 한 번은 웃다가 드리퍼를 엎은 적도 있었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억지스럽지 않은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웃어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 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사건 내내 나를 도와준 이지연 기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소연 씨, 어떤 분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옛날 직장 동료래요.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금방 나갈게요.
현준이 먼저 가보라고 손짓했다. 나는 카페 뒤뜰로 나갔다. 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라일락 향기를 실어 날랐다.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여자 동료 둘, 남자 하나, 모두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남자가 입을 열었다.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과요? 네, 예전에 소문을 믿었던 것, 그리고 소연 씨가 욕먹을 때 침묵했던 것 때문에요. 저희는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연 씨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저희가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그들을 보았다.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난 몇 년간 그 애매한 말들이 나를 숨막히게 아프게 했다. 이제 사과를 들으니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지난 일은 그냥 흘려보내요. 한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다.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화내서 뭐 하겠어요. 누구나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론이 두려웠고 저는 침묵이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말할 용기를 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몇 마디 더 나누고 그들은 돌아갔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카페로 돌아오자 현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커피는 식어 있었다. 옛날 동료들이야. 그가 물었다. 네,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야. 용서는 약해서가 아니라 놓아줄 만큼 강해졌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 꼭 철학자처럼 말하네요. 아니야, 나도 겪어봤을 뿐이야.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 뒤에도 서로를 마주볼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나는 잔잔한 음악 소리를 들었다. 오래된 피아노 연주곡이 심장 박동에 맞춰 울리는 것 같았다. 선배, 내가 물었다. 만약 제가 진짜로 카페를 열면 와줄 거예요? 네가 열면 내가 가서 테이블이라도 닦아줄게. 나는 웃었다. 그렇게 싸게는 안 써요. 그럼 작은 지분이라도 투자하게 해줘. 작은 믿음을 보탠다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구경꾼의 눈빛이 아니었다. 함께 커피 한 잔을 내릴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문 밖에서는 오후의 바람이 불어 나무 간판을 끼익 소리내며 흔들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처럼. 아침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났다. 이른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비스듬한 빗줄기를 남겼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렸다. 뜨거운 김이 창가에 걸린 거울을 뿌옇게 만들었다. 그 안개 속에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마치 다른 세계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한 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겪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제 나는 작은 방에 앉아 그 여정을 다시 쓰고 있다.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맨 위에 제목이 떠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어떤 아침, 나는 거울 속에서 한 여자를 본다. 그녀의 눈은 잠 못 이룬 밤으로 대타고 어깨는 걱정으로 가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여전히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본다. 나는 멈추고 거울을 올려다봤다. 그 안에 여자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마음이 저릴 만큼 부드러운 미소였다. 넌 누구니? 내가 중얼거렸다. 거울 속 이미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너야, 소연아.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네가 상처 속에서 잊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 나는 거울에 손을 댔다. 이상하게도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계속 썼다. 내가 바닥으로 내몰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바닥에 닿아야 비로소 발 디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침묵했을 때 그들은 내가 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손을 멈추고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느린 호흡 같았고 봉합된 상처 같았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난간에 앉아 지저귀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이지연 기자의 메시지였다. 선배, 글은 어디까지 쓰셨어요? 정말 기대돼요. 거의 다 썼어. 네가 첫 독자가 될 거야. 그냥 자기 자신과 대화하듯이 쓰세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랬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 내가 그토록 피했던 일.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썼다. 나는 한때 거울 속의 그 여자를 미워했다. 그녀는 약했고 쉽게 믿었고 쉽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다. 그녀 덕분에 나는 강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예전처럼 짜지 않았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1시간이 흘러 나는 글을 완성했다.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여전히 거울을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평온하고 온전한 나.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나는 원고를 보냈다. 불과 몇 분 후 이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 기사 통과됐어요. 편집장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다음 호 1면에 실릴 거래요. 정말. 네. 선배 글이 진솔하고 꾸밈 없는데도 사람들을 울게 만든대요. 나는 웃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고마워. 아마 이 모든 일 끝에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가 봐. 선배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서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밖에 아침 햇살이 거울에 비쳐 벽 위로 반짝이는 금가루처럼 흩어졌다. 나는 거울 가까이 다가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더 이상 두렵거나 주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잡지사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기사 아래 첫 댓글이 막 올라와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 거울 속의 그 여자였어요. 나는 다른 댓글들을 천천히 읽었다.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각지의 여성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떤 이는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막 벗어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후에 이 기자가 다시 전화했다. 소연 선배, 좋은 소식 있어요. 잡지사에서 선배를 영감을 주는 사람들 특집호에 초대하고 싶대요. 세상에,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내가 웃었다. 바로 그래서 선배를 선택한 거예요. 진짜 사람. 넘어져 봤지만 일어설 용기를 낸 사람.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네 말이 맞아. 이제는 거울 속의 그 여자를 좀 더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선배라면 할 수 있어요. 또 연락할게요. 통화가 끝났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그 안의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첫 아침처럼 부드러운 미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창밖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도 용서한다.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거울에 똑바로 비쳐 벽 위로 인사처럼 반짝였다. 나는 마치 혼잣말처럼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거울 속의 여자.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집안 가득 갓 볶은 원두 향이 퍼졌다. 마음을 저절로 평온하게 만드는 향기. 테이블 위에는 이 기자가 아침 일찍 보내온 해바라기 꽃다발이 새로 인쇄된 잡지 옆에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내 기사, 거울 속의 여자가 실려 있었다. 헤드라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박소연 상처에서 피어난 영감의 아이콘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종이 표면을 가볍게 쓸어보았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와 투명한 나무 테이블 위를 비쳤다. 나는 심플한 린넨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이슬 냄새가 났다. 카페 앞 간판 빛, 머무는 곳은 어제 현준이 달아준 것이다. 이제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누군가 글자 하나하나에 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였다.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내가 깨우러 와야 할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 없었어요. 밤새 설레서 잠을 설쳤는걸요. 내가 웃었다. 선배도 일찍 왔네요. 말했잖아. 오늘이 너한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은 나무 테이블, 베이지색 테이블보, 벽 한쪽에는 기사를 인쇄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내가 손글씨로 쓴 문구가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에게 감사합니다. 예쁘다. 현준이 말했다. 네가 상상했던 그대로네. 저도 이게 진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바람처럼 가볍게 대답했다. 문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첫 손님은 이지연 기자였다.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선배. 카페 향이 너무 좋네요. 고마워. 내가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다 내 덕분이야.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아직 카페 열 용기도 못 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불을 붙였을 뿐이고 그 불을 밝게 지킨 건 선배예요. 나는 웃으며 꽃을 받았다. 동시에 옛 직장 동료 2명도 들어왔다. 그들은 잡지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축하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기사 때문에요. 제 아내가 읽고 며칠을 울더니 이제 다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웃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다르게 살고 싶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카페 안에는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달콤한 커피 향과 어우러져서 내가 손님에게 물을 따르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들어왔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김 여사였다. 그녀는 옅은 남색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어색한 기색만이 남아 있었다. 축하하러 왔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리고 이걸 돌려주고 싶어서. 나는 봉투를 보았다. 열어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님. 내가 천천히 말했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걸로 함께 다시 시작하는 셈쳐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다가와 나를 안았다. 미안하다, 소연아.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건 다 지났어요. 이제
우리 둘 다 평온해졌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지연 기자와 현주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순간을 위해 조용한 공간을 남겨두려는 듯 문 밖에서는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와 거울 속의 여자 액자를 비췄다. 유리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잠시 후 김 여사는 돌아가기 위해 인사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돌아서서 작게 말했다. 잘 살아라. 내가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눈물 속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어머님. 개업식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 나는 말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커피 향을 들었다. 생명의 향기, 새로운 시작의 향기. 이 기자가 카운터에 서서 내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선배, 이것 좀 보세요. 선배 기사가 온갖 곳에 다시 공유되고 있어요. 방송국 몇 군데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내일 생각할래. 오늘은 그냥 평온하고 싶어. 이렇게 평온한 건 정말 값진 거죠. 이 기자가 말했다. 한낮의 햇살이 현관에 노랗게 쏟아졌다. 현준이 다가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때? 피곤하지 않아? 아니, 그냥 이상할 만큼 행복해. 넌 그럴 자격 있어. 선배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말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작은 부분을 보채는 뿐이야. 말했듯이 나는 웃었다. 네, 작은 부분이지만 제 여정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됐어. 마지막 손님이 떠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나는 장부를 마감하고 카운터를 닦았다. 창문에는 따뜻한 주황빛 노을이 비쳤다. 현준이 문에 기대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에 빛은 태양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소연아. 나는 그를 보고 카페를 둘러보았다. 빛은 모든 작은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액자가 걸린 벽, 해바라기가 꽂힌 테이블, 커피가 떨어지는 드리퍼가 있는 카운터. 모든 것이 반짝였다. 알아요. 내가 작게 말했다. 사람들 마음에 비치죠. 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비치기도 하고. 나는 대답 없이 벽에 걸린 거울을 향해 돌아섰다. 그 안에 여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미소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의 조명을 하나씩 껐다. 밖에서는 풍경 소리가 저무는 노을과 함께 딸랑거리며 울렸다. 하루는 닫혔지만 또 다른 인생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